안녕하세요, 코리아 베스트리십니다. 자,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서 찾아보는 자본주의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번 만들어 봤고요. 부제가 유물론적 변증법인데 이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혼자 심각하게 몰입한 겁니다. 어떤 작품을 의도하신 분들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한 리뷰입니다. 예. 자, 첫 번째로 이 작품은 굉장히 연출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상금 저금통 요거 보고 저는 이제 오징어 잡입의 이미지가 떠올랐거든요. 오징어가 불빛을 쫓아온대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밤에 불빛 환하게 켜놓고 오징어를 잡는다고 합니다. 마치 이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이 참가자분들, 돈을 쫓아온 이 사람들, 예. 그런 걸 잘 연출했다. 그리고 미술적으로도 색상을 굉장히 동심을 유발하는 화려한 파스텔 색상을 많이 쓰잖아요. 전 이거 보고 이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는 영화 떠올랐거든요. 실제로 미술상을 받은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이쁘죠. 근데 그 안에서는 추악하고 잔인한 현실이 일어납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 감상평이었고요. 자, 그러면 유물론이 뭐냐,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유물론 말 그대로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다라고 믿는 철학적인 어떤 개념입니다. 반대되는 건 관념론, 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라는 아주 오래된 논쟁이에요. 자, 변증법은 뭐냐?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명제가 있어요. 어떤 명제가 있는데 비판과 모순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떡볶이는 맛있다. 근데 너무 매워. 너무 쉽게 질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 로제 떡볶이를 만들자. 덜 맵다. 덜 맵다. 근데 또 비판과 모순이 생깁니다. 또 합쳐집니다. 또 다른 게 생깁니다. 또 비판과 모순이 생깁니다. 합쳐집니다. 또 다른 게 생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철학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인 병증법입니다. 자, 이게 무한히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변증법이라는 게 이제 철학적인 방법론 중에서. 자, 유물론적 변증법을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칼 마르크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본론을 이제 집필하신 분이고, 이 사람이 한때 이제 공산당 선언문을 발표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의 도서가 금지되었죠. 이 사람이 항상 등장하는 때는 그때예요. 자본주의의 위기, 세계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꼭 이 사람의 이론을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신문에서도 가끔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뭘 주장했길래 그러냐? 노동계급은 투쟁에 나서야 된다. 인간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자본가들의 자본 효율이 좋아질수록 인간은 설 곳이 없다. 그러니까 기계의 생산성이 좋아질수록 노동자가 많이 필요 없잖아.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투쟁에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산당 선언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자세한 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자세한 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네.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하진 않는데 어쨌든 굉장히 굵직한 학자예요. 자,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투자자라고 해야 될지 자본가들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게임의 설계자? 하여튼 자본가, 투자자 이 사람들이 동물의 탈을 쓰고 나오죠. 자, 이 동물의 탈, 야생동물이죠. 게다가 자, 야생동물 하면 또 생각나는 경제학자, 바로 이 사람 존 메이너드 케인즈. 여러분 그 칼 마르크스 이분은 모를 수 있어도 이분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 내가 채권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를 한다. 이 책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책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된다. 어이구. 이 학자분이 주장한 게 바로 그 유명한 시장의 불안정성, 국가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이 이론을 냈을 때 굉장한 비판에 부딪혔죠. 애니멀 스피릿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돌아간다.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자본주의 자체가 이미 불안정하다. 그러니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 여기서 좀 더 나가자면 국가 돈을 좀 풀어서 돈이 순환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접근 방식은 탑다운이죠. 대표적인 게. 자, 그래서 그런 분입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자본론은 안 읽으셔도 되는데 이 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 네. 자, 이거를 오징어 게임에 적용을 해보자 이거죠. 자, 일단
게임의 틀, 게임 그 자체, 규칙을 상징하는 게 저는 이 네모라고 봤어요. 딱 그 프레임, 이 네모가 최상이잖아요. 이 네모가 말 걸기 전까지는 말 못 걸고, 그렇죠? 자, 자본가들의 자본, 투자자들의 자본을 상징하는 게 이응, 동그라미. 왜냐? 노동만 해. 보세요. 시체 옮기죠. 시체 옮기는 거 네모가 해요? 세모도 안 해요. 이응만 합니다. 빵 나눠주는 거, 음식 나눠주는 거, 이응만 합니다. 예. 자본가들이 투입하는 자본, 기계죠, 기계. 예. 저는 그걸 동그라미라고 봤고, 그걸 이제 정의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 행위,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세모다. 이 세모는 총만 쏘죠. 감시만 하죠. 통제만 합니다. 자, 이 카를 마르크스는 이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 행위를 착취라고 했어요. 여기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예,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착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지만 어쩌면 칼 마르크스적인 표현은 착취예요. 저는 이걸 반으로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게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과 이윤 추구 행위, 착취가 이루어지면서 결과물들이 나오죠. 예, 그 결과물이 바로 이제 상금이죠. 예, 한 사람씩 죽을 때마다 상금이 쌓이는. 자, 이거를 참가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참가자들, 노동자들이죠. 예, 노동자들의 노동이 곧 상금의 단위죠. 상금의 단위. 이 사람 한 사람이 상금의 단위고 자본의 단위죠. 노동자들의 노동을 자본의 단위로 보는 이런 이론이 자본론에서 주장하는 이론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자, 이거를 저는 정으로 봤고요. 그리고 유물론적 변증법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게 돈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죠. 게임을 하죠. 투쟁을 합니다. 예. 이걸 통해서 상금을 획득하죠. 전 그거를 이제 반이라고 봤습니다. 반. 자, 투쟁을 통한 상금 획득. 근데 모순이 생기죠. 상금이 쌓일수록 인간 소외가 심화되는. 예를 들면 456명 아무도 안 죽었을 때는 한 명이 1억이죠. 노동 생산성이 1억이다 칩시다. 100명 남았어. 그러면 사람이 356명 죽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한 명의 노동 생산성은 3.56억.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인간 소외는 심화되죠.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쌓인다 이거죠. 자, 이 자본주의의 결과는 이제 한 명이 모두를 차지하는 456억을 차지하는 이런 역사를 또 만들게 된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는 불완전하다 이런 명제가 또 있었잖아요. 케인즈의 어떤 주장처럼 이 프론트맨이 그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상품이다. 왜냐? 그들이 원하는 삶에 순응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앞장서서 내세우는, 그리고 플래그십 같은 거죠. 프론트맨, 물질에 순응하는 삶, 자본가들이 원하는 최상품. 그렇죠?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 이런 분도 나오거든요. 주인공은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불량품이죠. 그래서 저는 불량품을 상징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 뇌피셜이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항상 자본주의는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 주인공이 가족한테 돌아가려다가 다시 갑자기 전화 받고 돌아가죠.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투쟁에 나서는 거예요. 역사는 투쟁이다. 또 나서는, 또 싸우러 가는 거야. 또. 네. 근데 이 사람만 불량품이 아니에요. 네.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불량품이 14명이 더 있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게임 이후에 이 14명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쵸? 투표를 통해서 첫 번째 게임을 중지하고 다시 기회를 줬을 때 187명만 돌아왔어요. 그러면 14명은 그 자본가들의 틀,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난, 순응하지 않은 불량품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정반합의 결과물들이 항상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결과물이 항상 예측대로만 되진 않는다. 자, 결론. 자본주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변화와 진화를 통해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거지,
그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가 완벽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굉장히 그것도 공산주의 사상만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완벽하진 않지만 변화와 진화를 통해서 발전한다. 이걸 잘 보여주는 이론이 이제 경제파동 이론이잖아요. 대표적인 학자가 콘트라디에프, 뭐 50년 주기설, 뭐 최근에는 뭐 10년 주기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 자본주의 이제 체제는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자본주의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강을 하는 거죠. 근데 다시 변화를 통해서 진화를 하죠. 상승을 하죠. 예. 지금이 우리는 어떤 시국에 있냐?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경제가 뒤숭숭하죠. 그리고 코스피 박살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또 변화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완벽한 시장이 아니에요. 상승과 하강을 반복을 하는데 왜 상승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 그거 자체가 자본주의 이론과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